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이 현실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모레 처리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18번째 탄핵 추진입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모두 법률을 위반했다는 건데 사유의 본질은 같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현 정권은 봐줬다는 겁니다. 전 정권은 세게 하고요. 자, 여당은 탄핵감도 아닌데 탄핵 중독이라고 맞섰습니다. 첫 소식 정현주 기자입니다. 누굴 위한 탄핵인가? 보복 탄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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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표인 더불어 방탄당 탄핵 중독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8번째 탄핵소추안입니다. 감사원이 전 정권을 표적감사해 직권을 남용하고 현 정권의 대통령 관저 이전은 부실하게 감사한 점을 원장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도 탄핵 사유라고 적시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발 조치까지 했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탄핵까지 하게 됐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특혜라고 탄핵소추안에 적시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면 돌파 모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감사원장도 탄핵 소추를 피하기 위한 자진 사퇴는 없다. 직무 정지를 감수하고서라도 당분간은 그대로 간다.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야당이 오늘 탄핵안을 보고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자진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진 사퇴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별 생각 없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퇴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탄핵소추안 통과 전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숫자로 밀어붙여 정부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건데 도를 넘은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무소불위에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직무 정지를 감수하더라도 당장 자진 사퇴나 교체로 야당에 밀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자진 사퇴하냐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순간 탄핵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당사자인 감사원과 검찰 내부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문제를 부실 감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대로 감사했다며 그렇다고 고문할 수는 없지 않냐고 했고 검찰은 먼지털이식 탄핵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4시간 전. 감사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대상이고 같은 잣대로 감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특히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관련자를 126회 대면 조사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기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였다고 강조한 겁니다. 최재해 원장은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감사원 내부는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탄핵 시 직무대행을 맡게 될 조은석, 김인회 감사위원이 전 정부 인사인 만큼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 진행 중인 전 정부 감사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대상 중 한 명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먼지털이식 탄핵 남용의 모범을 보여준다고 민주당을 비꼬았습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차장과 부장, 부부장 검사에 이어 평검사들까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검사 200여 명은 오늘 오후 낸 입장문에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원장 탄핵 소추로 감사원 탈취 시도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정권이나 이재명 대표 관련한 비위를 조사하면 콕 집어서 탄핵한다는 겁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몰이하는 대상에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수사하거나 비리를 조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나겠다고 탄핵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2024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가 다수 진행됐다는 점, 탄핵 대상 중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수사검사가 있다는 걸 꼬집은 겁니다.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야권 성향의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이 되는 만큼 권력기관 탈취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건 그냥 감사원을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서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자기를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기관을 향해 공포 정치를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 소추는 무책임한 정치 폭력입니다. 탄핵 제도를 어린아이 장난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처사입니다. 민주당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의 기관이면 언제든지 탄핵을 해서 마비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공포 정치의 전형을. 국민의힘은 모레 당원들과 국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50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 와중에 통과될 경우 이들 의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정당에서 벌어진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신설해 6개월 제한을 두는 게 골자입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도 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동료 의원 방탄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들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방탄 법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뭔가 잘못 판단 내리신 것 같아요. 구독 이 당내의 대표 선거 때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소시효 기간을 둔 것이고. 공동 발의자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박 의원 측은 채널A에 공동 발의 제안을 받았을 때 소급 적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공동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한인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결국 보고가 됐습니다. 이 탄핵안들이요. 모레 이제 표결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통과는 될 것 같아요. 다수당이니까. 당장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네, 오늘 탄핵안이 보고된 검사 3명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요. 부패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조상원 4차장 검사, 그리고 4차장 검사 산하의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검사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책임 등을 물어 이들의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모레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이들 3명의 검사로서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됩니다. 근데 이 중앙지검 공교롭게도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네, 부패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4차장 검사 산하 검사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을 대거 맡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고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재판도 2심을 준비 중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대장동 재판에 합쳐져서 4차장 산하 검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모두 4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진행되는 재판인데요. 4차장 직무가 정지되면 재판의 정상적 진행이 차질을 빚을 거라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지난달 당사자인 조상원 4차장 검사도 자신이 직무 정지되면 공판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검찰이 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거군요. 재판에도 그럼 영향을 좀 미친다는 거예요? 네, 재판이 끝이 나려면 검찰이 구형을 하고 법원이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 재판 열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구형량을 정하려면 결재 라인인 4차장 검사와의 보고와 협의가 필수인데 직무정지로 이 대표 항소심 결심 재판 일정을 잡기가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지만 주의부 공석으로 이 기한을 맞추기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질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입니다. 관련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6명 모두 검찰 출석엔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도 탄핵 대상인 4차장 검사와 반부패 수사 2부장 담당 사건이거든요.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은 나오는데 기존 지휘부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검찰에 물어보니까요. 워낙 전례가 없는 수뇌부 공백이라 그간의 수사 상황을 모르는 직무 대리가 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긴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직무 대리가 임명은 될 거예요. 그래도 뭔가 차질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네, 일단 검찰의 다음 인사까지는 직무 대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중앙지검장직은 1차장 검사가 맡고 4차장 검사 직무는 2차장과 3차장 중 한 명이 맡는 방식입니다. 반부패 2부장 직무도 다른 반부패 부장이 임시로 맡게 됩니다. 하지만 1, 2, 3차장 검사가 공교롭게도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라서 중앙지검장이 있는 상황에 비해 속도감 있는 수사 지휘는 어려울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 주요 결정을 대신 내리기보단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검사 탄핵으로 수사도 재판도 지연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별 대책은 없는 거죠? 법적 대응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창수 지검장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걸 검토 중인데요. 민주당이 직무정지를 목표로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봐야겠군요. 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민주당은 탄핵에 이어 국정조사도 꺼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런데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VIP 경로소를 포함해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조에 반대하던 여당은 왜 마음을 돌렸을까요? 구자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최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합니다. 지난 6월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처럼 국정조사를 야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 맞겠다는 겁니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민주당 단독의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 없이도 강행하겠다고 하자
참여를 해 방어에 나서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마른 수건 짠다고 물 안 나온다며 국정조사를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색했습니다. 첫 번째,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두 번째, 진실규명 방해를 위한 참여가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10일 본회의에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의석 비율대로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6월 국조안에는 이른바 대통령 경로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출국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위위원장에 내정된 정동영 민주당 위원은 5일 아침 여당 위원들과 최상병 묘역에 참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민주당은 예산도 감액안을 밀어붙였죠. 국회의장이 오늘 일단 본회의 통과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10일까지로 여야 합의 시한을 정했는데 서로 안을 가져와라 치킨 게임 양상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철저히 무시당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바로잡고자 회복하고자 지금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두고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서로 양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정기관 특활비 삭감은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태도 변화를 천명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예산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예비비나 AI, R&D 사업 등에 대해선 증액 여지가 있다며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그 핵심은 특수활동비죠. 대통령실의 경우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는 전액 삭감했는데 경호처 특활비는 고스란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처음엔 야당도 이른바 입틀막 경호를 이유로 삭감하자고 했었는데 왜 살려뒀을까요? 이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특활비는 정부 원안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요인 및 국빈 경호 활동 사업에 특활비 82억여 원, 특정 업무 경비 28억여 원 등이 야당 감액안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의식해 경호처 예산은 그냥 둔 거 아니냐며 야당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칼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윤석열 대통령만 이 정부만 있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그 너머도 또 있는 겁니다. 고민하게 되니까 이 특활비는 살려준 겁니다. 경호처 예산이 논의된 지난달 20일 국회 운영위 소위회의록을 보면 민주당은 처음엔 경호처 특활비 70%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요즘 전직 대통령님들이 해외를 많이 가신다며 특활비를 어디에 쓰는지 설명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묻자 김 차장은 많이 가신다, 다 저희가 한다고 답합니다. 소위 다음 날 민주당은 경호처 특활비를 깎지 않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또 전직 대통령, 또 전직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경호 활동, 또 외국의 국빈들이 방문했을 때 경호 활동, 이것들을 충분히 경호처에서 소명을 하고.
민주당은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 납득될 만한 설명이 있었기에 감액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본격적인 가족 정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틀 전 큰딸의 시아버지를 프랑스 대사에 임명한 데 이어서 이번엔 둘째 딸의 시아버지를 중동 문제 고문에 앉혔는데요. 사돈 2명이 잇따라 요직을 차지하며 족벌주의 비판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사돈인 마사드 블로스를 아랍 및 중동 수석 고문에 임명했습니다. 블로스는 자신의 둘째 딸 티파니 트럼프의 시아버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각 어제 SNS를 통해 그는 존경받는 재계 리더로 국익을 강력하게 수호할 것이라며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그제 트럼프의 또 다른 사돈인 큰딸 이방카 트럼프의 시아버지 찰스 쿠시너도 주 프랑스 미국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이틀 연속 자신의 사돈을 외교 요직에 임명한 겁니다. That with enough effort and determination, you can do whatever you put your mind to. But saying those words and living them are different things. And my father has lived them. 블루스 지명자는 레바논 태생으로 아프리카 자동차 재벌로 불립니다. 이번 대선 때 트럼프를 위해 아랍계 미국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본격적인 가족 정치에 나선 상황. 앞서 트럼프 1기에선 큰딸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활동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첫째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와 둘째 아들 내외 에릭과 라라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CNN은 트럼프는 신뢰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정치적 역할을 맡겨 족벌주의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패밀리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 가족 문제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탈세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는데요. 여러 차례 사면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뒤집은 겁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그동안 불법 총기 소유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을 절대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That I'm not going to do anything. I said I abide by the jury decision. I will do that, and I will not pardon him. 하지만 임기가 50일 남은 현지 시각 어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바이든은 아들의 사면을 알리는 성명을 내고 헌터는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헌터는 이번 달 2건의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긴 채 총기를 구매한 혐의와 2016년부터 4년간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고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헌터는 사면으로 다시 찾은 삶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맹비난했고 AP 등 외신도 바이든이 결국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도왔다며 미국인들과의 공개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북한이 사거리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방사포와 자주포, 백문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특히 방사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사 차량을 운전하며 과시한 바로 그 무기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개최된 방산 전시회를 찾아 신형 무기들을 둘러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무대 바로 옆에 북한이 올해부터 일선 부대에 배치하는 신형 240mm 방사포가 전시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5월 군수공장을 찾아 발사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며 조속한 생산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율성과 믿음성이 높은 우리식의 방사포차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생산공정 현대화 목표를 갱신해 나가야 한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산하 거짓정보 대응센터는 북한이 이와 같은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백문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무기 사거리가 각각 60과 40km에 이른다며
우크라이나의 거의 모든 포병무기 체계보다 더 멀리 날아간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다연장 로켓 차량이 400대 넘게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적으로 전쟁을 치르기에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많은 지원이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에 지원할 미사일과 포탄을 만들기 위해 공장을 밤낮 없이 가동 중인 만큼 향후 지원 수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동덕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시위가 3주 넘게 계속되고 있죠. 총학생회가 대학의 사과 등을 조건으로 점거를 풀겠다고 했지만 주도 학생을 고소한 대학 측은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대학 건물 벽면과 바닥 여기저기 레커로 쓴 글씨가 어지럽게 적혀 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문구와 함께 의미를 알기 힘든 낙서들도 많습니다. 바닥과 벽이 낙서로 가득한데요. 레커가 겹겹이 칠해진 곳도 많아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레커가 칠해진 지 이미 3주가 넘은 데다 폭설 등으로 대리석에 깊게 스며들면서 복구 비용도 대학 측이 예상했던 54억 원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관 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질 못했잖아요. 그 안에 거 플러스 되거나. 학교 측은 정확한 복구 비용 견적을 받기까지 3, 4주가 더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 측이 법원에 본관 점거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위 주도 학생 21명을 형사 고소하자 총학생회는 대학의 사과 등을 조건으로 점거 해제를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이 오히려 사과를 요구한다며 모두 거부했습니다. 시설물 훼손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경찰은 대학이 고소한 21명 가운데 19명의 신원을 파악해 공동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명의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수법이 엽기적입니다. 숨진 피해자의 지문을 스마트폰에 인식시켜서 간편 대출을 받았는데요.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병원으로 들어서는 남성.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오른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약 1시간 전 다른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자 치료받으러 온 겁니다. 병원에는 자신이 살해한 남성의 신분증을 제출해 숨진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의 오피스텔 문 앞에 앉아 있다가 피해 남성이 나가라고 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 살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피해자 지문을 스마트폰에 인식시켜 6천만 원을 간편 대출받은 뒤 피해자 현금카드로 택시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가족과 경찰이 집으로 찾아가자 피해자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 통영에 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모텔 3곳을 전전하다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범행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경찰차가 한 2-3대 정도 와 있었고요. 살인 사건 나서 이제 수갑 채우고 이제 경찰 3분께서 이제 연행해 갔다고. 조사 결과 남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에탄올과 물걸레 등을 살해하는 등 시신을 숨기고 살해 흔적을 감추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남성이 범행 전 오피스텔 주변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한 남성을 검찰에 넘기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대구에서 아파트 화재로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하거나 구조됐습니다. 베란다에서 곰탕을 끓이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위층 세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 연기가 뒤덮었습니다. 저희도 대피를 해야 되나 했는데 또 막 유리창도 튀고 이러니까 쉽게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9시쯤. 아파트 주민 21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9명은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주민들은 연기 흡입 등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소방당국 등은 불이 난 집 베란다에서 곰탕을 끓이다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4층 베란다가 폭탄을 맞은 듯 부서졌습니다. 주차장 바닥에는 유리 파편과 창틀 등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북 포항의 아파트에서도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폭발이도 나고 그 산재불에 불에 바깥에 다 튀어나오고 이랬으니까.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세대에서 60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 2명도 화상을 입는 등 15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전 숨진 아버지가 기름을 뿌리고 부탄가스를 터뜨리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도로가 얼었다 녹았다 하며 추돌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3중, 4중 추돌 사고가 연이어 나는가 하면 차량 14대가 잇따라 부딪혀 한 명이 숨졌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는 승용차. 갑자기 차선을 넘더니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차량은 갓길로 튕겨져 나가 가드레일을 또 들이받은 뒤 그대로 뒤집혀 버립니다.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가 전복된 차량과 또다시 충돌합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동전주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3대가 연이어 부딪혀 2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30분쯤 뒤 같은 장소에서 승합차 등 넉 대가 또 잇따라 추돌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가 좀 내렸어요, 저녁에.路面이 좀 약간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중앙분리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 안성국도에서 차량 14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폐차가 아주 많았고요. 차가 파손이 심하다 보니까 잔해물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생긴 블랙아이스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은밀한 마약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단속에 나섰더니 마약 양성 반응 보인 사람들 수두룩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넓은 클럽 내부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경찰관들이 사람들을 에워싼 채 출입을 통제하는데 곳곳에서 외국어가 들려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수원시의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곳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받고 255명을 투입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 겁니다. 손님과 직원 96명을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더니 12명에게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도 압수했습니다. 마약 거래가 이뤄졌던 외국인 전용 클럽입니다. 일부 이용자는 클럽 안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10만 원에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은 줄 서 있고 그랬지. 여기가 다 외국인들이. 저티콜 뭐 전부 외국인들이. 이 클럽은 예약 손님만 받으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클럽 주인과 직원 등을 상대로 마약 유통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을 공급한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검거한 불법 체류자 22명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 조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내일은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고 중부지방엔 밤부터 비 소식도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담 기자, 기온이 뚝 떨어집니까? 네, 해가 지고 밤 공기가 급속히 차가워지면서 퇴근길 시민들도 발걸음을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오늘 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부터는 수도권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낮까지만 해도 서울 최고 기온이 13도, 경남 창원 등은 1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포근했었는데요. 시민들의 옷차림도 주말에 비해 한결 가벼워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서울과 인천의 최저 기온이 영하 4도, 경기 파주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강풍까지 더해져 출근길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전에는 그냥 괜찮다 싶어서 나왔는데 지금 또 오후 되니까 조금 바람이 좀 싸늘해지면서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내복도 좀 껴입고 따뜻하게 입고 출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린 비가 도로에 얼어붙는 곳도 많을 걸로 예상돼 내일 아침 출근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내립니다. 이른바 노쇼에 대한 피해 방지책도 마련됐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가 2.0에서 7.8%로 인하됩니다.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에 대해 배달앱 이용 부담이 3년간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달의 민족이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 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됩니다.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피해 구제도 강화합니다.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에 나섭니다. 노쇼 피해를 감안해 소비자, 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또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 댓글 관련 피해 방지를 지원하고 근절해 나갑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이뤄진 첫 민생 현장 행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전기차 업체 강자 비아디의 한국 진출에 맞서서 테슬라와 국내 업체들의 대응이 분주합니다. 어떤 전략인지 우현기 기자가 전합니다. 하나, 둘, 셋. 위장막이 벗겨지자 테슬라의 대형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매장 곳곳에는 인기 전기차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테슬라가 1년 7개월 만에 신규 매장을 연 겁니다. 대한민국은 약 3위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테슬라 내에서도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마켓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강남 한복판에 매장을 마련해 한국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테슬라의 행보를 두고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한국 진출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비아디는 이미 6개 딜러사와 계약을 마치고 내년 1월 한국 공식 출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한국 수입차 시장 3위지만 비아디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며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설 경우 이런 판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하겠죠. 내년 초부터 이제 BYD가 출시를 하게 되면은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차도 내년에 6종 이상의 새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전기차 시장을 놓고 현대차와 테슬라, 비아디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주택 시장에 찬바람이 분다는데 유독 월세만은 뜨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찬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1,500채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선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사이 월세가 5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목돈이 필요한 매매나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있어서 이자 부담 때문에 월세를 찾는다?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이자가 늘어서 집을 샀다가도 늘어나는 이자가 부담돼 다시 월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원리금이랑 이자 합계를 해서 한 170 정도를 냈었어요. 이자가 점점 오르다 보니까 그게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생활이 좀 힘들어서 이제 월세를 찾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느니 차라리 월세를 내면서 목돈은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경향도 엿보입니다. 이렇게 월세 인기가 높아지면서 서울 전체 임차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겼습니다. 평균 아파트 월세값은 꾸준히 올라 105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대출 규제가 지속하면서 매매 거래는 지난 10월 4천 건으로 7월 9,500여 건 이후 석 달 만에 절반 넘게 꺾였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도심을 벗어난 한적한 곳에 100평도 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 생겨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카페들은 매출이 안 나와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왜 카페를 차리는 걸까요?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어느새부턴가 도시 외곽에 이런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적막한 시골길을 지나자 건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도착했는데 주변은 다 산이고 덩그러니 이렇게 카페가 있네요. 서울 근교나 지방 도시 외곽에 이런 수백 평짜리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속속 지어지더니 지난 10년간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경기 화성시입니다. 이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베이커리 카페 하나, 둘, 3곳이 있는데 한 곳이 추가로 공사 중입니다. 주말에는 솔직히 진짜 너무 많고 평일에도 12시, 1시부터 이제 손님이 오기 시작하죠. 되게 많죠. 수익도 수익인데 일각에선 상속세를 줄이는 꿀팁으로 공유되기도 합니다. 빵을 파는 베이커리 카페는 일반 카페와 달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업 승계 재산으로 인정받고 절세 혜택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땐 10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선 세율이 5분의 1로 줄어들어 10%만 적용됩니다. 상속을 할 때도 공제를 해줍니다.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자녀를 카페 직원으로 쓰면 고액의 임금을 주면서 근로소득 기록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이익을 얼마큼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질문 아예 안 하지. 건물을 얼마 정도쯤을 지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만 물어보시는.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입니다. 연말이 되면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2024년 올해의 단어는 뇌썩음입니다. 어쩌다 이런 자극적인 단어가 선정됐는지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로 뇌썩음이 선정됐습니다. 뇌썩음은 사소한 것, 특히 온라인에 떠도는 저품질의 콘텐츠를 과잉 소비한 결과 지적 상태가 퇴보한 걸 의미합니다. Brain rot. I heard you the first time, but you're saying my brain is cooked? I barely even use my brain. That's the problem. What the Sigma? I think you have brain rot. Let me remove that, but you stay still.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는 3만 7천여 명의 투표와 자체 평가를 거쳐 최종 올해의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옥스퍼드 측은 뇌썩음은 가상생활의 위험성 중 하나로 우리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단어의 사용 빈도가 지난해 대비 올해 230%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등을 주로 만들고 이용하는 Z세대와 알파세대가 이 단어를 자주 쓰고 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고 지적했습니다. SNS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정부가 잇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선 세계 최초로 16살 미만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축구 경기 도중에 대규모 관중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벽으로 달려들고 서로 먼저 넘어가려 애를 씁니다. 희뿌연 연기로 가득한 거리엔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병원 복도 바닥엔 수많은 시신들이 누인 채로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니의 제2도시 은제레코레에서 열린 축구 경기 도중 대규모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니 당국은 아직 정확한 사상자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지 목격자들은
사상자 규모가 100여 명이 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니 군사 정권의 수장인 마마디 둠부야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대회 결승전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페널티킥이 선언되자 분노한 팬들이 경기장 안으로 난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놀란 관중들이 피하려다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분노한 팬들은 경찰의 진압에 반발해 경찰서를 부수고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아마두 우리바 기니 총리는 SNS에 정부는 오늘 은제레쿠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상자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 방해받지 않도록 침착함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자, 여러분, 꿀떡 시리얼이 국내에서 인기인데요. 외국인들이 만들어낸 한국 디저트 레시피가 거꾸로 한국에서 유행하는 겁니다. 어떤 맛일지 저도 궁금한데요. 권각구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꿀떡을 나눠 담은 그릇에 각각 바나나 우유와 흰 우유를 따라줍니다. 톡 튀어나온 꿀물에 한 번, 맛을 보며 두 번 놀랍니다. 통째로 부은 꿀떡과 우유를 버무려 줍니다. It's kind of weird. Whenever I have the banana milk, I actually like the green and pink, mostly the pink more. 이른바 꿀떡 시리얼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 꿀떡에 우유를 부어 서양의 시리얼처럼 만들어 먹는 형식입니다.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꿀을 넣어 달콤해진 우유에 떡의 쫄깃함이 씹는 맛까지 만들어줍니다. 외국인들이 버블티 같지만 더 맛있다며 SNS를 타고 인기가 확산됐습니다. 해외에서 거꾸로 국내로 유행이 된 역수입 현상이라는 데 의미가 큽니다. 이걸 우유에 말아먹는데요.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네 어떠한 음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방식과 접목시켜가지고 정말 색다른 방법이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한국 음식도 익숙해지며 되려 해외에서 레시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커피에 바나나 우유를 섞는 바나나 우유 커피도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K 콘텐츠 위상에 외국인들이 만든 한국 음식의 조합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각구입니다. 우리는 요즘 명절 때 가족 간 모임보단 각자 해외여행 가는 게 트렌드죠. 미국은 반대라고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가족들 만나려고 역대 최다 8천만 인파가 움직였다는데요. 미국의 명절 풍경을 세계를 가다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기차역인 뉴욕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이틀 앞두고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온 가족이 뉴욕을 찾았다는 제시카 씨. 가족과 함께 연휴를 보낼 생각에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My parents actually flew up from South Carolina, so they'll be joining us too. Super excited.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이곳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 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 동안 약 8천만 명이 대이동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17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를 1년 만에 또 경신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추수감사절 여행 수요나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I'm going to Connecticut, where my family lives. So I'll be there about 5 days. Not on Thanksgiving, so the day before I'll work. 이민자들의 나라 미국. 한인들도 추수감사절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When Koreans came to America, they lost that connection with their families and they felt alone, and we started to use Thanksgiving as an excuse, kind of like an opportunity to come together and feel like they're a part of a family again. 50인분의 추수감사절 식사를 주문받은 뉴욕의 요리사 테리 씨는 음식을 풍족하게 준비하는 게 추수감사절 식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It's about having food left over that you can give away to your guests as they're leaving and going home. They can enjoy for the next day. 다만 최근에는 치솟은 물가 때문에
밀키트나 냉동 칠면조 등으로 명절을 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추수감사절 전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렌즈 기빙데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For me, my friends are like my chosen family. So yeah, it's just a way to get together with my chosen family. 명절의 가치가 퇴색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추수감사절을 더욱 뜻깊게 받아들이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야랑야랑 오늘은 홍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가 새해 다짐을 벌써 했습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원대한 새해 목표를 다짐했습니다. 대구시장은 축구팀인 대구FC 구단주를 겸하는데요. 어제 대구FC가 충남FC를 이기면서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대구FC는 자유운영입니다. 너가 프로들이니까 너가 운영해라. 대신 성적 나쁘면 너가 책임지고 나는 돈만 내줄 뿐이다. 나는 물주다. 홍 시장 기분이 좋겠는데요. 그래서 새해 다짐이 뭡니까? 네, 내년부터는요, FC 바르셀로나처럼 구단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세계적으로 시민구단으로 유명하잖아요. 시민 주주로 운영되는 FC 바르셀로나의 1군 연봉 6천억 원입니다. 반면 지자체 재정을 투입한 대구 FC의 최고 연봉은 15억 정도인데요. 재정적 지원 확실히 하겠다는 거죠. 아니 다짐은 좋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축구팬들 반응을 보니까요. 응원한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바르셀로나와 비교하냐. 홍 시장이 경남지사 때 경남FC 강등됐었다. 잔류해서 세금 더 나가게 생겼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많았습니다. 구단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요즘 부쩍 많이 찾는 이름이 트럼프 당선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찾은 대구에서도요,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안 해도 될 우크라이나에 돈을 말로 3조 원씩 대줍니까? 우리 국민들이 죽을지 트럼프 당선자도 정진한다고 지원을 중단한다는데. 트럼프 당선자 측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의 신임 행정부와 한번 싸워보자 이런 태도. 그러니까 3조 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걸 이제 삭감을 했는데 트럼프도 안 하는데 왜 우린 하느냐 이런 논리군요. 네, 윤석열 정부보다 내가 더 트럼프 당선인과 잘 맞는다, 과시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이 실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 평화상 추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50일 후 트럼프 취임 전에 판을 바꿉시다.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을 구원합시다. 노벨. 자,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났을 때도 트럼프 이름을 언급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미국 검찰이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사법 리스크가 골치인 이 대표, 트럼프 당선인처럼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즘 시위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라면서요? 네, 바로 근조 화환입니다. 요즘 집회 현장의 필수템이라고 불리는데요. 가장 최근 동덕여대 사례만 봐도요. 이렇게 건물 앞에 근조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죠. 추모의 상징인 근조 화환이 시위나 집회 현장에 활용되는 겁니다. 사실 그전부터 정치권에서도 이런 꽃 행렬은 있었는데요. 네, 정치권에서도 자주 등장했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화환도 대거 보내졌고요. 지지자들의 축하꽃도 의사표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환업체나 화훼 농가들은 좋아하겠는데요. 네, 주로 집회 근조 화환을 취급하는 업체들에 물어봤거든요. 수십 개씩 한 번에 주문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반겼습니다. 많이 주문하셔도 접수됩니다. 보통 시키시면은 60개에서 100개씩도 시키시고. 네, 하지만 생각보다 화훼 농가들의 체감도는 높진 않다고 합니다. 시위성 데모를 할 때 화환을 보내면 농가에 득이 되느냐? 택도 없는 이야기. 거기에는 전부 플라스틱 꽃이 많이 갔다.
화환은 크고 화려하다 보니 대중의 이목을 끌죠. 정치 도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채널A와 동아일보 스포츠동아가 주최하는 동아 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기아 김도영이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여자 배구에선 김연경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동료들의 선택도 김도영이었습니다. 김도영이 동아 스포츠대상 프로야구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동아 스포츠대상은 동료 선수들의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됩니다. 프로야구 역사에 남을 활약을 펼친 올 시즌, 김도영은 동료 선수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너무 좋고 선수들한테 인정받는 느낌이라 뽑아주신 선수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자 배구에서는 흥국생명의 김연경이 수상했습니다. 2009년도에 받고 지금 2024년도에 또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받게 됐다라는 건 참 저한테도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여자농구 우리은행의 김단비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프로축구에선 김천 상무의 이동경이 군복을 입고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장유빈과 박현경은 남녀 골프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남자 농구는 고양 소노의 이정현, 남자 배구에선 현대캐피탈의 허수봉이 영광의 수상자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13도 안팎의 온화한 날씨도 잠시 다시 영하의 추위가 옵니다. 강력한 한기가 내려와서 밤사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는데요. 서울 기준 내일 최저 기온이 영하 4도, 최고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칼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하늘엔 구름 많겠고 밤부터 중서부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1cm 안팎이 쌓이겠습니다. 초미세먼지로 탁했던 공기는 다시 깨끗해지겠습니다. 내일 인천과 춘천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에서 시작되겠고 대구 영하 1도, 진주 2도 등 전국이 춥겠습니다. 이번 주 영하의 추위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비가 잦을 전망입니다. 길이 얼어서 미끄러워지기 쉬우니까요. 보행하실 때, 차량 운전하실 때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돈봉투 받은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의원들, 검찰 소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민주당 주도로 없던 공소시효를 만드는 정당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법 통과되면 해당 의원들 돈봉투 사건은 없던 일이 됩니다. 국민 위한 법인지 동료 의원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 뉴스에 마칩니다.